그는 숨을 헐떡이며 내 눈을 바라보고 있다. 태준아 제발 지라고 속삭이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15년 전 그날과 똑같다. 거짓으로 가득 찬 나를 배신했던 그날의 목소리. 그날은 2011년 1월 3일이었다. 나는 26,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은 풋내기였다. 회사 선배인 박준혁이 나를 형처럼 챙겨주었다. 그는 늘 웃었고, 늘 먼저 술을 샀고, 늘 내게 너는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그해 겨울, 내가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그에게 빌려주었다. 그가 사업이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갚을게. 믿어줘 라고 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넘겼다. 돈을 빌려준 지 정확히 47일째 되던 날, 준혁 형은 사라졌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울면서 나도 몰라요 라고만 했다. 내가 찾아간 그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사소송으로 가세요 라는 말만 돌아왔다. 나는 빚쟁이가 되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결국 전세금을 날리고 원룸으로 쫓겨났고 카드 빚이 쌓였다. 그때부터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준혁 형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이제야 알았다. 10년이 흘렀다. 나는 어떻게든 버텼다. 대리운전, 편의점 알바,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빚을 갚고 다시 작은 회사에 들어가고 승진도 했다. 30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사람다운 집에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준혁 형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복판이 썩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를 잊으려고 애썼다. 정말로 애썼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를 다시 만나야 했나? 작년 여름 회사 워크숍에서였다. 강원도 펜션,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박준혁 상무님시라고 불렀다. 나는 술잔을 들던 손을 멈췄다. 돌아보니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살이 찌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분명했다. 박준혁. 그는 나를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웃으며 다가와 오랜만이네, 태준아 라고 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네, 형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속이 뒤틀렸다. 그는 지금 대기업 계열사 상무였다. 사업이 망한 뒤에도 어딘가에서 돈을 다시 벌었고 결혼도 새로 했고 아이도 둘 낳았다. 그는 모든 걸 새로 시작했다. 나만 빚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다. 그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관찰했다. 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회사 내부 자료까지. 그의 새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다. 그의 아이들은 예뻤다. 그의 아내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행복이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빠, 준혁이가 예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어요. 당신에게요. 미안하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억눌린 감정이 터졌다. 용서, 속죄. 그게 무슨 소용인가? 나는 이미 망가졌다. 내 청춘은 날아갔다. 내 부모님은 내가 빚 때문에 아프시다 돌아가셨다. 그 모든 게 그의 거짓말 하나에서 시작됐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는 걸로 끝내려 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느렸다. 그는 이미 돈이 많았다.
법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그가 나를 망가뜨린 만큼. 복수는 처음엔 조용했다. 나는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 매일 앉아 그를 지켜봤다.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그의 차종, 번호판, 자주 가는 식당까지 외웠다. 그러다 우연을 가장해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형, 그때 일은 다 잊었어요. 다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싶어요.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내가 용서했다고 믿었다. 그 오만함이 역겨웠다. 우리는 몇 번 만났다. 그는 여전히 잘나가는 척, 성공한 척했다. 그때 내가 좀 무책임했지? 미안해 라고 가볍게 말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형씨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약점을 찾았다. 그는 새 아내와의 결혼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고 가끔 술김에 털어놨다. 아내가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기억했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였다. 그때 메시지 감사했어요. 저도 준혁 형을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그녀는 흔쾌히 나왔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준혁이 왜 새로 결혼했는지 알 것 같았다. 우리는 몇 번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다. 준혁이 나를 배신했던 이야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는 충격받았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점점 준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틈을 벌렸다. 그녀에게 준혁의 옛날 통화 내역, 예전 여자 문제 사진까지 조작해서 보여줬다. 증거는 대부분 가짜였지만 그녀는 믿었다.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 준혁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는 아내와 싸웠다. 그는 나에게 하소연했다. 요즘 집이 지옥이야. 나는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로 웃었다. 그 사이 나는 그의 회사 내부 정보를 캐냈다. 그가 담당한 프로젝트에 불법 로비가 있었다. 증거를 모았다.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그의 직장 생활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다. 그의 아이들까지 건드릴까 고민했다. 그 생각이 들자 스스로도 놀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어느 날 준혁이 나를 따로 불렀다. 태준아, 너 요즘 우리 집사람랑 자주 만나지?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웃었다. 네, 형 그냥 옛날 일 풀고 싶어서요. 그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날부터 그는 나를 경계했다. 나도 그를 더 조였다. 그의 아내에게 준혁이가 또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작년 12월 준혁의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 중환자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준혁은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내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스스로도 무서워졌다. 아이의 사고는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의 아들이 수술을 받고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모든 걸 그만두려 했다. 하지만 그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준아,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야. 다 너지.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잘못했어. 돈 갚을게. 얼마나 필요해?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돈. 이제 돈이 문제야. 나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가 밤마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는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그의 옛날 웃음이 떠올랐다. 그 거짓 웃음. 집으로 돌아온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준혁의 아내가 보낸 것이었다. 오빠, 준혁이가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저한테도, 회사에도.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떠날 거예요. 오빠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준혁은 정말로 조사를 받았다.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는 구속됐다. 그의 이름이 뉴스에 올랐다. 회사에서 해고됐고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나처럼.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안도했다. 공평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내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태준아, 나 좀 도와줘.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를 집으로 들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걸 털어놨다. 그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당시 그의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도박 빚이 있었다. 나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 결국 다 잃고 도망쳤다. 그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자신을 속였다고 했다. 그 고백을 들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도 괴로웠어. 너 생각할 때마다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럼 왜 도망쳤어? 왜 연락 안 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내 집에서 잤다. 나는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증오와 연민이 뒤섞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다.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태준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나는 벌받아야 해. 그 뒤로 그는 정말로 사라졌다. 자살 소식이 들려왔다. 한강에서 발견됐다.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그의 새 아내와 아이들은 없었다. 옛날 부모님만 조용히 앉아 계셨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준혁의 죽음 이후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복수가 끝났다. 그는 모든 걸 잃고 목숨까지 버렸다. 나는 이겼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회사 동료들은 옛날 친구가 자살했다며?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네 라고만 답했다. 밤마다 한강 다리를 지나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다. 물이 차가웠을까? 후회했을까? 그의 장례를 치른 뒤 그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태준아, 준혁이가 내게 미안하다고 마지막에 계속 내 이름 불렀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준혁이가 남긴 거야? 상자 안에는 돈뭉치와 편지가 있었다.
돈은 정확히 8천만 원, 내가 빌려줬던 그 금액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준아, 이 돈은 내가 죽기 전에 모은 거야. 내가 빌려준 돈의 이자까지. 이제야 갚는다. 미안해. 내가 나를 용서 안 해도 돼. 나는 나 자신을 용서 못해.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나는 그 돈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준혁이 뜻이야. 받아줘. 나는 결국 받았다. 그 돈으로 부모님 산소에 제사를 지냈다. 이제 끝났어요.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준혁의 아내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지방으로 내려갔다. 오빠, 준혁이 죽기 전에 저한테도 편지를 남겼어요. 오빠가 복수한 걸 알았대요. 그래도 오빠를 원망 안 한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도 오빠를 원망 안 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진실을 알게 돼서.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정말로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야죠. 아이들 때문에. 그 대화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연락하지 않았다. 그 가족의 삶에 더 이상 끼어들 자격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2026년이 되었다. 나는 승진했고 결혼도 했다. 아내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밤마다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마지막 편지, 그의 어머니의 떨리는 손.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치료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저는 괴물이에요 라고 말했다. 치료사는 잔이요.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다. 치료는 느렸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방에서 나는 준혁 이야기를 반복했다.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가 죽은 뒤 내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치료사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당신은 지금도 그를 미워하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움이 옅어지고 있었다. 대신 죄책감이 커졌다. 어느 날 꿈을 꿨다. 준혁이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옛날의 웃음이었다. 태준아, 고마워 라고 했다. 나는 소리쳤다. 뭐가 고마워? 내가 너 죽였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나를 죽였어. 너는 그저 거울이었을 뿐이야. 이 깨어나서 땀에 흠뻑 젖었다. 그 꿈 이후 나는 한강에 갔다. 그가 뛰어내린 그 다리였다. 난간에 기대 서서 물을 내려다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준혁아, 미안하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그를 위해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다. 배신, 복수, 자살, 죄책감까지.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나를 안아주었다. 당신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아팠던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다. 그 뒤로 나는 준혁의 산소를 찾았다. 그의 어머니가 알려주신 곳이었다. 작은 묘지, 조용한 언덕. 나는 꽃을 놓고 앉았다. 형, 이제야 말할게. 나도 잘못했어. 너무 멀리 갔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 소리가 그의 대답처럼 들렸다. 회사에서 나는 더 이상 야심을 부리지 않았다. 승진보다 동료를 챙겼다. 후배들에게 돈 거래는 조심해라고 조언했다. 누군가 어려워하면 도왔다.
준혁이 나에게 해줬던 척했던 그 따뜻함을 이번엔 진짜로 베풀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나는 부모님 산소에 갔다. 그 다음 준혁의 산소에 갔다. 두 곳에서 같은 말을 했다. 이제 괜찮아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다. 불꽃놀이가 터졌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준혁의 얼굴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복수는 끝났다. 증오는 사라졌다. 남은 건 용서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나는 40이 되었다.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이름을 서연이라 지었다. 밝고 맑은 아이였다. 서연이를 볼 때마다 준혁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은 지금쯤 어머니와 지방에서 잘 살고 있을까? 나는 가끔 그 어머니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자이들이 잘 커용라고 답했다. 어느 날 우연히 준혁의 큰아들을 만났다. 대학생이 된 그는 나를 알아보았다. 아저씨 아버지 친구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가 편지에 아저씨 얘기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아저씨 원망 안 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 울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만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상담도 끝냈다. 치료사는 마지막에 말했다. 당신은 이제 자유해요.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회사 그만두고 한강 근처에 조용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름은 다리 위였다. 손님들이 편하게 쉬다 가는 곳, 가끔 후배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실수해. 중요한 건 그 뒤야. 2026년 겨울, 첫눈이 내렸다. 서연이와 눈사람을 만들었다. 아내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괜찮아졌음을 알았다. 준혁의 배신, 나의 복수, 그의 죽음, 나의 죄책감. 그 모든 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준혁아, 이제 정말 안녕.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이가 바빠 하며 달려왔다. 나는 딸을 안아 올렸다. 그 무기가 내 삶의 새 시작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증오는 사라졌다. 남은 건 사랑뿐이었다. 나를 향한, 가족을 향한, 그리고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사랑.